이번에 제출된 원고는 2026년 노동절을 앞두고 발표된 대통령의 노동연대 메시지와 이와 대조되는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 예고 사태를 교차 분석한 오피니언 칼럼입니다. 네. 제가 노트에서 이해한 바로는 이게 거시적인 노동정책이랑 미시적인 현장의 충돌을 다루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팩트 정리가 되게 훌륭한데 이 글의 설득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죠. 완성도랑 초점이라는 렌즈로 먼저 이 글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출된 원고는 텍스트에 나타난 그 표면적 갈등을 넘어서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입체적으로 짚어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 입체적인 시각이요. 네. 현재 원고를 읽어보면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대통령의 노동자 간 연대 의식 발언이랑 삼성전자 노조의 최대 30조 원 손실 예고 파업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팩트를 단순히 양쪽에 세워두고 대치시키는 데만 머물러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나열만 해놨다. 그렇죠. 이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인터넷 포털에서 방금 읽고 온 뉴스 기사 두 개를 나란히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독자들은 이미 뉴스 매체를 통해서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네. 또 파업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팩트로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작성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냥 저울 양팔에 올려두기만 한 느낌이에요. 마치 거대한 퍼즐의 테두리는 다 맞췄는데 정작 중심부 그림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랄까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오피니언 칼럼이라면 그 저울의 바늘이 왜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작용하는 중력의 정체를 설명해줘야 하거든요. 아, 중력. 네. 바로 그 중력을 간과했기 때문에 글이 되게 평면적이 된 겁니다. 보통 독자들은 이렇게 팩트만 쭉 나열된 글을 보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치적 편향이나 선입견을 딱 발동시켜버려요. 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는 거죠. 맞아요. 평소에 노조를 좀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은 역시 귀족 노조가 문제야 하고 넘어가고 반대 성향 독자는 이것도 노조 악마화하는 글이네 이러면서 방어 기제를 치게 되죠. 아하. 결국 저자만의 날카로운 통찰이나 비판적 시각이 스며들 틈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그 뻔한 방어 기제를 우회하려면 팩트 나열 이상의 어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성자가 이 현상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독자들의 허를 찌를 수 있을까요? 계산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대신에 AI 대전환이나 중동전쟁 여파 같은 거시적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성과급 상한 폐지라는 전통적인 보상 요구가 어떻게 시대적 흐름이나 상생의 가치와 모순되는지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 거시적인 배경이랑 연결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개선 제안인데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많이 겹쳐 있죠. 네, 이런 거시적 배경 속에서 영업이익 15% 배분이라는 요구가 과연 타당한 건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독자한테 던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만약에 단일 기업의 파업 사안을 다루는 칼럼에다가 인공지능 전환이나 중동 전쟁 같은 엄청 큰 거시 경제 이야기까지 확 끌어오면 글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 네네. 자칫 원래 다루려던 파업 이슈에서 논점이 이탈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독자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을 무슨 논문처럼 줄줄이 나열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면요. 이 거시적 배경을 다른 비조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오, 비조직 노동자라는 렌즈요? 네,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고 중반부에 이런 분석 단락을 하나 찔러 넣는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과 18일간의 30조 원 손실 파업 예고는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약자인 비조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네.
특히 인공지능 전환기에 다른 하청업체나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칠 연쇄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이것이 진정한 노동운동인지 아니면 조직화된 기득권의 이기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 문단으로 엮어버리는 거죠. 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 그 자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위기감이 쉼없는 비조직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배경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회사가 돈을 얼마나 더 줘야 하냐 마냐 이런 회계장부 싸움이 아니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의 연대망을 어떻게 훼손하느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로 판이 훅 커지네요. 네, 판이 커지죠. 확실히 독자가 방어 기제를 탁 내리고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확보했다고 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시죠? 이 논리가 너무 일방적인 노조 때리기로 보이지 않으려면 자료에서 언급된 역지사지의 대상을 정부나 사측으로도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글의 균형감을 맞추려면요. 네. 이 자료가 진정한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부 조직 노동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부와 사측이 져야 할 모범적 사용자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 역시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현재 이 원고가 안고 있는 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치명적인 약점이요? 네. 비판의 초점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만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대통령은 분명히 사측의 책임이나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같은 엄청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같이 언급했죠. 그런데 제출된 원고는 이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마치 구색 맞추기 하듯이 그냥 한두 줄로 가볍게 훅 치고 지나가 버려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저라도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노조 모순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네네. 동시에 속으로는 아니 그럼 기업이랑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잘하고 있다는 건가? 이런 반발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정교하게 한쪽을 비판했더라도 반대편에 대는 잣대가 무디면 이 글은 순식간에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특정 진영의 스피커로 전락할 위험이 엄청 크죠.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심판이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데 한쪽 팀한테만 엄청 깐깐하게 태클 하나하나 다 휘슬 불고 아, 네네. 다른 팀이 반칙하는 건 쓱 못 본 척 넘어가는 걸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 심판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선 제안은 명확합니다. 비판의 칼날을 양방향으로 똑같이 예리하게 벼려야 합니다. 양방향으로요? 네. 노조의 연대 의식 부재를 지적하는 딱 그 강도만큼 사측과 정부가 과연 노동자를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글의 무게감을 확 더해야 합니다. 한쪽 잘못 부각시키려고 다른 쪽 책임 소거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피니언 칼럼에서 가장 피해야 할 하수 중에 하수거든요, 그게. 근데 양쪽 모두한테 똑같이 예리한 칼날을 들이댄다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이거 실제 텍스트로 구현하기는 꽤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쉽진 않죠. 노조를 막 강하게 비판하던 그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정부랑 사측의 책임을 묻는 아주 자연스러운 전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역지사지라는 개념을 정부와 사측에게 먼저 요구하는 방식으로 틀어보는 겁니다. 아, 정부한테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네, 구체적인 예시로 이런 단락을 구성해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은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네. 그렇다면 노조의 탐욕을 비판하기 앞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나 산재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하. 노조에게 책임을 묻는 정부의 메시지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사용자 측의 역지사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던져 있는 겁니다. 오, 진짜 그 문단이 하나 싹 들어가니까 글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확 넓어지죠. 네. 노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정부랑 기업을 향해서 당신들도 예외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이 먼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날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렇게 되면 이 칼럼은 단순히 뭐 특정 기업 파업 사태 하나 비판하고 끝나는 소모적인 글이 아니게 돼요. 네네. 한국 사회 노동 문제의 구조적 모순 전체를 그냥 위에서 아래로 확 꿰뚫어보는 되게 묵직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네요. 독자들도 저자의 이런 치열한 균형 감각을 보면 신뢰감이 팍팍 생길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설득력은 뭐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이런 엄정한 객관성이랑 균형 감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측에 대한 되게 입체적인 분석 장치들을 잘 마련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구조적인 측면이죠.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이 현상을 비판하는 논리 자체는 강한 인상을 주는데 막상 쭉 읽다 보면 처음부터 결론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좀 듬성듬성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독자가 길을 잃지 않고 매끄럽게 읽어내려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뼈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전체적인 논리 전개가 독자를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쫙 이끌기 위해서는 연대라는 핵심 키워드를 글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기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대라는 키워드를 기둥으로 삼는다. 네. 이것이 세 번째 피드백의 핵심 주세문입니다. 지금 현재 글의 흐름을 보면 전반부에는 대통령 노동절 연설 요약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삼성 파업 비판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전개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이게 분리된 두 개의 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쪽 방에는 연설문 있고 저쪽 방에는 파업 기사 있는데 중간에 연결되는 복도가 없는 느낌. 네. 두 섹션 사이를 유기적으로 싹 이어주는 강력한 테마가 부족하다 보니까 글이 중간에 뚝 단절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약간 콘크리트 건물에 비유하자면 무거운 콘크리트 팩들은 잔뜩 부어놨는데 네.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중을 견뎌줄 연대라는 이름의 철근이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가 비판적으로 찔러보면 글 구조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죠. 그 철근 비유가 진짜 딱 떨어지네요. 철근이 위층 아래층을 단단하게 연결해줘야 건물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연대라는 키워드도 서론, 본론, 결론 각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변주되면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개선 제안입니다. 변주를 주면서 배치해라. 네. 대통령 연설의 핵심 철학인 나만 살자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 즉 이 연대의 정신을 단순히 서론에서 일회성 인용구로 쓰고 버릴 게 아니라는 거죠. 거시적 노동정책이랑 미시적 파업 사태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쫙 통합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하나의 키워드를 서론, 본론, 결론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또 연대 이야기야? 하면서 좀 식상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지루해질 수 있다. 네. 이 철근을 겉으로 너무 투박하게 확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게 세우려면 문단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조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라는 철학이랑 B라는 현실 갈등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립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단어를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각 단계마다 이 연대가 기능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구체적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먼저 서론에서는 이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노동연대의 개념 자체를 아주 묵직한 화두로 탁 던지는 겁니다. 화두를 던진다. 네.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연대라는 철근을 잣대 삼아서 심판관처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삼성 노조의 요구가 이 연대 정신에 지금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측은 상생을 위해 뭘 양보해야 하는지 낱낱이 분석하는 거죠. 서론에서는 개념을 딱 던져주고 본론에서는 그 개념을 무기 삼아서 양측의 모순을 탁탁 타격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에서는 다시 처음 화두로 돌아가서 싹 마무리해주면 수미상관이 되겠네요. 완벽합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는 어느 한쪽의 승리나 굴복이 아니라 노사 모두의 철저한 역지사지를 통한 연대의 복원에 달려있다. 이런 문장으로 글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글의 밀도가 완전 달라지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파편화되어 있던 팩트나 논리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연대의 훼손과 복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힘차게 흘러가게 됩니다. 네네. 이렇게 구조적 뼈대를 딱 세우고 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던 그 거시적 모순 분석이나 두 번째로 다뤘던 양방향 비판의 균형 감각이 이 커다란 기둥 안에서 완전히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네, 정말 동의합니다. 작성자께서 이미 팩트를 수집하고 다루는 솜씨 자체는 아주 뛰어나시거든요. 훌륭하죠. 그래서 오늘 논의된 방향으로 시야만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하신다면 이 글은 진짜 독자들한테 긴 여운을 남기는 수작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논의한 3가지 핵심 실행 과제를 작성자분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간결하게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표면적 갈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걸 넘어서 거시적 경제 상황을 렌즈로 비조직 노동자와의 근본적 모순을 파고들어 독자의 방어 기제를 우회하십시오. 둘째, 노조를 향한 비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와 사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날카로운 검증 잣대를 들이대어 글의 완벽한 균형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글의 전후 반부가 뚝 끊어지지 않도록 연대라는 핵심 키워드를 철근 삼아서 서론, 본론, 결론을 하나로 관통하는 유기적 서사 구조를 구축하십시오. 네, 아주 깔끔한 요약이네요. 작성자께서는 오늘 제안해드린 이 시각과 구조적 변화들을 원고에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가 처음에 이 원고가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같다고 좀 뼈아픈 비유를 했었는데요. 오늘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뼈대를 한층 더 단단하게 세워서 수정된 원고를 꼭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언제든 다시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완벽해진 논리와 통찰을 마주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피드백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